목요일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아, 다음 주에는 뭘 만들어 와야 되겠는데. 불굴의 희망. 관악의 희망.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 좀 기대가 됩니다. 대선 경선 일정을 놓고 민주당이 지금 진통 겪고 있습니다. 180일 전에 후보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 당원 당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연기할 건지 말 건지 얘기가 참 많은데요. 이거 금요일 날 내일 확정한다고 지금 발표는 된 상황이죠. 관련된 인서트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80%의 의원들이 이거 상당한 사유가 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정상적인 경선이 안 되니 당무위 조정을 해달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100m 경기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90m 경기로 바꾸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 경기 룰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연기가 불가피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축제 속에서 해야 된다. 얼마나 감동적이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것이지 경선 날짜가 언제냐, 저는 관심 없다고 봐요. 충분히 아주 자기 의견들을 선명하게 내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소신껏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민주주의 꽃을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냐고. 떡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김치국 완전 마실래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짜증나잖아요. 현행대로 우선 안을 만들어보고 구체적인 안을 대선 경선 기획단이 만들어보는 것을 놓고 25일 금요일에 최종 결정하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네, 원칙대로 가자라는 의원들도 있고, 아니다, 이거 흥행을 위해서라든가 코로나 상황들 때문에 좀 더 연기해서 가자라는 또 의원들도 있습니다. 김종민, 김남국, 최인호, 김병욱, 고용인, 조응천, 고용진 다 입장이 좀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의총까지 막 한 상황인데 아직도 뭐 결론이 안 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은 집권 여당이 오래 가면 절대로 안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네. 결정 장애에 빠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있고 댓글에 실제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은 빨리 종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국민들은 민주당의 경선 연기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경선 연기는 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후보들한테는 이게 뭐 사활을 걸 문제인지 모르지만 이게 집권 여당이 네. 후보들 간의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국민들께 짜증을 유발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25일에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한다. 저 개인적으로는 경선은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 이걸 당원 당규를 바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당원 당규에 당무위에서 상응할 사유가 있을 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상응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판단에 있어서 국회 다수 의원들과 당원들과 국민이 판단이 다른 거예요. 네. 의원들 다수는 상응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예.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상응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결정에 따라서 민주당이 풍향계가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가는지가 결판 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결정 해야 된다고 저는 내일 결정 안 하면 저부터 제가 최대한 이제 민주당을 옹호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예. 저도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또 넘긴다면. 내일을 넘긴다면. 네. 오신환 의원님. 네. 이 경선 일정이라는 게 또 언제 이 최종 후보를 선택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일단은 뭐 당원 당규가 있잖아요. 네네. 그 당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꿔가면서 행위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룰의 문제니까 네. 각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구성원들 간에 설전이 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당원 당규상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것을 연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주어진 대로 180일 이전에 후보가 선정돼야 되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원래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연기할 것이냐가 각
후보들 간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밀접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주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조차도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네. 그걸 누가 볼 것이냐 갖고 또 논쟁이 있고 당무위원회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당 대표와 지도부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상호 지금 절충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현재로 외부에서 보면 정말 민주당 호떡집에 불난 것 같고 근데 바깥에서 본 제3자의 입장에서는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 그것이 또 어떤 의미를 서로 갖고 있는지 또 그 대리인들이 그걸 가지고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본인들의 어떤 이전 투구로뿐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 시간이 끌면 끌수록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는 내일 25일 날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저는 내일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인데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이걸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은 또 반발이 나올까요? 당연히 반발이 나오겠죠. 네, 그런데 그 반발이 제3자가 보기에 그 반발의 사유가 타당하냐 또 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당무위에 이 안건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는 그동안의 관행으로 보면 당대표와 지도부가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런데 당대표와 지도부 외에 당무위 소집을 이 안건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당무위 구성원들에게 있습니다. 당무위 구성원 3분의 1인가? 그 규정이 있어요. 3분의 1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일정 숫자 이상이 요구하면 당무위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또 밟으려고 할지 모르나 그렇게까지 간다면 그건 정말 소탐대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무위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00명 내외 뭐 시도지사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뭐 중진들 뭐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그 협의체인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당무위는 되게 개파적으로 나누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당무위 결정이 곧 국민과 국민의 민심과 일치할 것인가, 당원 전체와 일치할 것인가 이건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당무위는 되게 의원들하고 입장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의원 수가 더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정하느냐. 저는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엄숙한 순간 때로 당대표로서 감내해야 될 무게, 왕관의 무게가 엄청 큰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이렇게 혼란돼 있을수록 기준은 천심 즉 민심과 원칙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정당이 이런 당원 당규의 해석과 관련해서 서로 양 진영이 맞붙게 되면요. 이제 국민들은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이 정치 집단이 뭐 서로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조정하고 타협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안 그래도 여야가 맨날 대치 국면에 싸움하는데 당 내에서조차도 당무위의 3분의 1 이상 지금 78명이 제적위원인데 그중에 3분의 1이 요구하면 당무위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무위의 개최 주체는 또 당대표가 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당대표가 그것을 개최하지 않으면 왜 3분의 1이 요구하면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공방이 또 가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가게 되면 정말로 이거는 정말 끝장이다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고위에서 결정이 내일 내려질 것 같고요. 어쨌든 특별한 지금 변경 사유가 없기 때문에 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한 측면이 있잖아요. 주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내일 그냥 180일 이전에 선출하는 기존의 방식대로 갈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요. 다만 이제 그걸 통해서 반발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그것을 후속 조치를 잘 하면서 봉합해 갈 것인지 이것이 또 당대표의 리더십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120일 전이죠. 예. 그렇게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뭐 당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을 놓고서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관례들을 좀 보고서 해왔는데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먼저 앞서가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죠. 먼저 뽑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나 흥행의 문제나 또 이미 앞서가고 있는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주자들과의 어떤 타 후보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저희도 이미 이제 임박한 문제고 저희는 또 바깥에 이제 소위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바깥에 또 있죠. 지금 네. 이준석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그냥 정시 출발에 대한 것을 봐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바깥에 있는 주자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시 출발할 그 즈음이 되면 지금 민주당이 겪고 있는 이런 내용들처럼 저희도 또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한마디만 더 이게 사족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경선 일자라기보다는 경선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식. 예.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각 후보들이 되게 개성이 뚜렷하세요. 현재 내부에 있는. 현재 이제 8명이 지금. 현재는 8명인데 뭐 네.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개성이 뚜렷하세요. 이재명 지사는 뭐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혼자 큰 거고요. 네. 박용진 후보는 진보 정당에서 넘어와서 굉장히 특이한 뭐 김종인 위원장의 비서실장을 했으니까요. 그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할 말 다 하고 추미애 후보는 또 추미애 후보대로 굉장히 개성이 강하죠. 그리고 정세균, 이낙연, 이광재, 최문순, 양승조 전부 다 국무총리를 하신 분들 그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 다 강하세요. 최문순 지사는 제가 언론노조 때 일을 한 거의 10년쯤 같이 한 것 같은데 네. 이분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토론이나 연설을 하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완전히 체개발화가 돼서 네. 좌증을 압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개성과 정책 비전을 얼마나 잘 보여주면서 흥미롭게 형식을 가져갈 것인가.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서 저는 그런 걸 고려해서 실무적으로 일정이 좀 연기되는 게 이렇게 사활을 걸 일인가? 네. 좀 이런 식의 타협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스타 K라든가 K-팝 스타 방식으로 그 예비 경선 때 한 명씩 토론을 통해서 떨어뜨리는 배심원을 하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도 그렇게 걱정하시는 흥행은 저는 뭐 너무 흥행돼서 걱정이고 탈락하는 후보께서 어떻게 해 주실지 정말 흥미롭거든요. 네, 이게 네.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 8명의 후보들 가운데서도 그냥 연기하지 말고 원래대로 하자라고 하는 후보도 있고 아니다 좀 연기하자라는 후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이 25일 내일 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들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유불리가 있는 상황에서 잘 봉합이 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지사 측과 반 이재명 지사 측 이렇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또 경계를 또 이 지사 측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위 주자가 지금의 상황에서 주어진 룰대로 가면 확실히 저희가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2위 주자 이하에 있는 그 후보들은 시간을 조금 벌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흥행에 대한 문제 또 코로나 상황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당내에서의 대선 주자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커다란 권력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치의 양보 빈틈도 줄 수 없는 첨예한 부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미 당원 당규가 정해져 있는 룰 180일 이전에 후보를 선정한다고 하는 것을 이건 룰의 문제니까 바꾼다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예, 저희 입장에서도 이준석 당대표가 얘기한 정시 출발이 그건 너무나 지당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당원당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바깥에 있는 후보들을 예정해서 만약에 룰을 바꾼다. 좀 기다려준다. 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배려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하냐. 좀 바깥에 있는 주자가 훨씬 더 지금 지지도율이 높은데 우리도 흥행도 해야 되고 그분들하고 단일화를 안 이루면 우리는 뭐 정권교체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기존에 있는 룰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그로 인한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진영에서는 그걸 동의하기가 어렵죠. 근데 한 가지만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 추미애, 박용진 이 두 후보가 예. 이재명 쪽이라고 하면 이 후보 쪽이라고 하면 엄청 불쾌할 것 같아요. 워낙 개성이 강한 분들이라 그냥 이 박용진 후보나 추미애 후보는 독자적으로 박용진계, 추미애계 스스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선 반대와 찬성이
이재명 대 반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민주당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후보들 간에 다 독자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데 하다 보니 이재명, 박용진, 추미애 세 후보는 지금 원칙대로 하자. 원칙대로 찬성론이고. 그리고 정세균, 이낙연, 이광재, 양승조 후보 등은 이게 좀 바꿔보자 이런 거고. 그리고 최문순 후보는 약간 입장이 모호한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는 뭐 연기해 보십시다라고 얘기하셨다가 네, 또 요즘엔 또 네, 뭐 네. 결정 나면 따라겠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 2분의 1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쪽은 반대하고 반 이재명 지사 쪽은 경선 연기를 찬성한다. 이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전체를 보면 그런데 일단은 세게 지금 세력 간에 붙은 것이 소위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 의원들 안에서도 연기를 주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또 비문 중심의 이재명 지사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안 된다.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굉장히 합리성과 나름대로의 실용을 이제 중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또 젊은 후보로서 그런 원칙에 대해서 인정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분의 이미지에 잘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용진 의원 자체가 이지사 측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네네. 그분은 그분대로의 어떤 논리나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바로 지금 주어진 그 조건에서 변경 없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원칙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나 또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더블 스코어로 경선 연기는 불가하다라고 나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 특히 송영길 대표의 워딩을 좀 들어보면은 아마 그냥 현행대로 가자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일 있을 최고위원회에서의 결정 이게 잘 봉합이 될 건지 아니면 또 분란이 나올지 이거는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과도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이기도 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리더십을 아무리 발휘해도 팔로우십이 안 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깨졌습니다. 당이. 그래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의원들이 당을 이끈다기보다 지지자들의 어떤 바람이 이렇게 의원들을 원격 조정한다고 할까?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네네.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민심에 가깝게 결정을 했을 때 예를 들면 후보나 과연 의원들이 그 민심에 거스를 것이냐 이건 또 전혀 별개의 문제라서 네. 송영길 대표의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리더십도 이제 의원들이나 후보들의 팔로우십도 지지자들이 눈여겨보는 대목이다. 이거는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81님은 경선 일자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의원 수 많이 뽑아준 만큼 의정활동 활발하게 해서 부동산 잡고 사법개혁하고 서민경제 살리고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민주당 떠날 겁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0047님은 당원 당규에 있는 상당한 이유라는 것에는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냐 못하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컨벤션 효과라는 거 그거 선거 흥행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라는 또 의견도 좀 보내주셨습니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계속 논란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 왜 만들었는가? 여권이냐? 야권이냐? 기관이냐? 어디냐? 계속 추측과 공방이 나오곤 있는데 준비된 인서트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온갖 추측과 공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까지 특정해서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실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한 주장을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다만 윤 전 총장이 입당하지 않아 엑스파일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예. 두 분은 이 엑스파일 만져보셨어요? 다 확인하셨어요? 어떤 버전을 확인하셨어요? 저는 그 열린공감 TV가 밝힌
6쪽 취재 목록, 취재 파일을 목록은 봤습니다. 목록만 확인하셨고, 네. 예. 지금 뭐 인터넷상에 뭐 파일이 X파일이라고 하는 여러 버전들이 있어서 예, 예. 저는 뭐 자세하게 내용들을 다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조각조각난 뭐 일부 그런 내용들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X파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음습하고 네. 또 그 실체도 지금 불분명하며 도대체 그걸 누가 작성해서 누구한테 건넸는데 누가 그것을 건넸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뭔가 음모와 함께 다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네네. 저는 이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 큰 데미지가 가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게 지금 본인이 직접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도 그것을 인정하고 다 설명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네. 국민들은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재확산되니까 그게 과연 뭘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추적하기도 하고 예. 그러는 것이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저는 윤 총장님한테는 분명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링에 올라와서 본인이 해명할 건 해명하고 아닌 건 아닌 거대로 공격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뭐 그런 자세를 취해야지 벌써 2, 3개월 동안 전원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본인한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멀더와 스컬리가 주연했던 그 데이비드 코빈이라는 미남 배우가 있습니다. 그 엑스파일 거기에서 이제 엑스파일 따와서 이게 돌아다니는데 네. 정말 멀더와 스컬리 같은 애국적인 형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원들이.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빨리 진위를 밝혔으면 좋겠고. 내용 여부가 네, 중요하다. 그리고 저는 언론도 사실 그 6쪽짜리 파일에 보면 장모, 그다음에 윤 전 총장 본인, 그리고 그 주변 사람 이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주변의 참모가 누구누구다 나와 있어요. 근데 예, 그게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늘 같이 했던 분들이라. 근데 그 목록 하나하나를 보면 어떤 거는 사실인 것도 있어요. 예, 예. 부인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사실인 거. 그러면 그중에 몇 개를 언론이 취재해 보시면 됩니다. 굳이 엑스파일을 논하지 않더라도. 예, 저는 이게 이 장면을 보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생각났는데요. 그 국정농단 문건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은 나중에 보니까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대부분이 사실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국정농단 문건이 유출된 게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형식을 문제 삼았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우를 범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께서도 그냥 팩트가 아니면 팩트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고 그러면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뭐 유튜브도 언론이니까요. 우리는 이거 사실이다. 증언도 뭐 증인도 있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결판을 내야지 네. 또 BBK 사태처럼 먼 훗날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도 검증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그중에 음모가 있었고 음모를 퍼뜨린 자가 또 나오면 네. 법적 책임도 지우고 이번에 끝판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X파일이 아직 대선 날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야권 진영에는 1위 주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수그러들리는 만무하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지금 최민희 의원님 말씀처럼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그냥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전 총장께서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한 뭐 해명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건 기고 이건 아니고 하면 서 돌파를 정면 돌파를 해야지 아직 이 정치권의 문법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이게 뭐 대충 과거에 이제 검찰이 했던 그런 방식대로 뭔가 이게 덮으면 덮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이 저는 이렇게 뭐 장성철 뭐 그 시사평론가가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것이 일파만파 퍼졌는데 그거 자체도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하지만 이
이유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로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이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언론에서 다루어지고 국민들이 호기심을 갖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것이 기존에 있는 버전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양산한단 말이죠. 그러면 네.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가서 윤석열 전 총장의 데미지 플러스 야권 전체에 대한 혼란과 또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다음 주 화요일 29일 날 네. 대권 선언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이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 초기에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일단 그것도 별로 좋은 대응이 아니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게 사찰이다. 예. 여권이 개입했다면. 불법 사찰이다. 불법 사찰이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장성철 소장이 사찰로는 안 보인다. 그리고 어제 열린공감TV가 우리 취재 파일을 가지고 왜 난리들이냐 이렇게 나오면서 좀 머쓱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사로서 법조팀 기자들을 대하던 식으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도 뒤로 피의 사실을 유포하는 검사들은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어떤 검찰의 언론을 대하는 문화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정치적인 언어는 다 기록되기 때문에 10원 논쟁도 그런 거잖아요. 10원도 장모가 피해 준 적 없다. 그거 잘못 전해졌다. 이렇게 주워 담거든요. 그러면 그 기록까지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끝까지 대응하지 말든지 갑자기 바뀌니까 그리고 불법 사찰이다라고 형식을 치니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게 더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출마 선언 안 할 수 없죠. 지금 안 하면 이제 끝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고 국민들도 이런 논란 속에서 만약에 출마 선언을 안 하고 더 질질 끌면 네. 그러면 당연히 엑스파일의 내용들은 사실인가 보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은 그럼 오신환 의원님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 이게 이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이 갑자기 플랜 B로 좀 떠오르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네. 지지율에도 좀 변화가 좀 보이고 거기다가 지금 홍준표 의원은 오늘 복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합당. 이 야권 내 변수가 상당히 지금 한 번에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 변수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와 있고 제가 추측컨대 주로 가까이서 참모들은 이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닌 그런 분들이 많이 조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문법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돌파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순순히 사그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와 연관해서 지금 우리 야권 진영에 또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후보들까지 이것이 막 이제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기다 이제 막 내용들을 이제 자신들의 의견들을 얹어야 되니까 홍준표부터 황교안까지 지금 그리고 각 저 당의 지도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전 총장께서 누구보다 그 내용을 가장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이것은 사실이니까 인정하고 거긴 또 정치적인 어떤 자기가 대응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돌파해내야지 본인이 대선에 뛰어들지 않을 거라면 모르는데 이미 후보로서 이제 선언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선 3월 9일까지 그냥 단순히 사라질 이유는 없고 또 이게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각 이해관계들의 타 후보들과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의 플랜 B가 또다시 등장하면서 오히려 그 의도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또 다른 논란들이 또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저는 검찰총장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대권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저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감사원장이 지금 현직이세요. 그런데 또 야권의 대권 후보로 나간다 만다 하는 이 상황도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위기죠. 제가 오늘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 야권 후보 지지도가 윤석열 전 총장과 나머지 후보가 동일하게 됐더라고요. 프로테이지가. 그러니까 유승민, 홍준표 그리고
지금 최재형 원장까지 고 프로테이즈가 동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기인 거죠. 저는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현 정부에 네. 또 다른 기관도 아닌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하셨던 분이 바로 그만두고 나와서 대선에 출마한다. 더군다나 그 집권당의 민주당 후보도 아닌 야권의 후보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죠. 사실 상식적이지 않고 이제 그 다만 그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여당도 사실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물론 저는 그 자체 현상에 대해서도 저는 법사위에서 오랜 동안 의정활동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동의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얘기는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